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3, 4월 과정, 자, 핵심 이론 과정을 여러분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핵심 이론 과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과정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1, 2월 달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1, 2월 달에 강의를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월 달은 우리가 1, 2월 달 반복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도 뭐 상관은 없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 특히 1, 2월 강의를 좀 미리 듣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진도는 동일하니까 오늘 1주 수업을 하고 다음 주 2주 수업을 하잖아요. 다음 주 2주째 수업을 할 때는 1, 2월 달 2주치를 먼저 듣고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셔도 되니까 한번 듣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복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지 안 듣고 오시면은요 그냥 처음 듣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익숙해지려면은 미리 듣고 다시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화요일 날 저녁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요일 날 아침에 한번 간단하게 좀 듣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번 달부터는 오후에 지금 기출지문 특강 들어가죠? 네, 기출지문 특강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일일학습 문제는 안 들을 겁니다. 네, 3, 4월 달은 따로 일일학습 문제는 안 들을 테니까 일단 그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다가 계속 필요한 내용들은 쭉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 뭐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 부분은 제가 딱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자, 오늘 첫 시간 자 조세 총론에 대해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세 총론은 시험지에서 보통 몇 문제 출제가 돼요? 평균 2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래서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오면은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34회 때나 35회 때는 2문제씩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33회 때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복불복이에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오더라도 문제가 쉬운 문제들이 잘 안 나와요. 되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거든요. 안 배운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출제됐던 내용들 위주로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죠. 자, 우리 뭐 우리가 배우는 게 세법이니까 자,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나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요게 조세인데 자, 이걸 풀어서 쓰면은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면 무슨 세금이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자, 조세는 무슨 목적으로 징수한다? 경비 목적으로 징수한다.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 경비. 경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영비.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운영비에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가 되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이 두 개예요. 일단 누가 징수를 해야 되고 국가나 지자체가 징수를 해야 되고 무슨 목적으로 징수해야 된다? 경비 목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 뒤집어서 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거나 경비 목적이 아니면 조세다 아니다.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세 번째, 자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느냐?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외우셨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외우셨죠? 저는 3월 달부터는 이미 수업 한번 들었다라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가 누구였어요? 사실상 취득자, 상속일 때는 상속인 각자,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으면
새로운 위탁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대여는 대업자. 수입은 수입하는 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했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세를 했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받은 환지는 조합원,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제발 있다.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였어요? 등록을 하는 자. 다른 말로 해서 명의자. 그래서 설정이 나오면 누가 납세무자? 권자. 말소가 나왔을 때 설정자. 설정이 나왔을 때 설정자가 나오면 안 돼요. 설정은 권자, 말소가 설정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그래서요. 누구냐고요? 그래서 누구냐고요? 과세기준일 현재 어떤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신탁재산, 주택으로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자. 그 소유자. 자, 신탁재산은 위탁자.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 파산재단이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 상속인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자, 그 다음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사용자. 국가무상이 나오면 매수계약자. 다른 말로 해서 받은 자. 공부 많이 하셨는데? 받은 자. 수입했으면 수입하는 자.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줄여서 재산세 납세무자. 재산세 납세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누구냐? 재산세 납세무자다. 됐죠?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 일부가 다시 무슨 세금을 내야 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니까. 단 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무자 물어보면은 재산세 납세무자라고 딱 해놓고 거기에 별도 합산 토지가 나오면 금액이 붙어야죠. 얼마? 80억을 초과한 자. 종합합산 토지가 나오면 5억 원을 초과한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무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이거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소득세 납세무자는 딱 한마디. 개인입니다. 그게 끝. 소득세 납세무자는 개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을 과세 범위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눴던 거죠.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네. 요게 끝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가 나와 있다? 법률에가 나와 있고 딱 그 사람만이 납세무가 있다. 그러면 그 외의 나머지 사람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연대납세무가 없는 게 원칙인데 일부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중에서 일부 연대납세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대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절대로 연대납세무가 나오질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세는 뭐 없이 부과된다?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반대급부가 무슨 말? 대가라 그랬어요. 자,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 운영경비로 쓰라고 내는 돈이지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있다 없다? 없다. 간접적인 혜택은 있어도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내가 100만 원 냈다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100만 원어치 해주는 건 아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조세는 어떻게 징수한다?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그래서 무슨 관계가 아니다? 계약 관계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무로 주어진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는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반드시 무엇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더라. 네. 자, 그래서 요 6개가 우리 조세의 특징인데, 자, 1번부터 다시 쭉 연결을 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자, 조세는 누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자, 무엇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조세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원칙은 금전이지만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낼 때 나누어서 내거나 또는 금전 이외에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할납부제도와 물납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특히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딱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요 2개 꼭 기억하시고요. 무슨 세금? 재산세하고 상속세.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입니다. 물론 상속세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는 알고는 계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세금, 요 5개의 세금 중에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취득록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소득세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어디뿐이다? 재산세뿐이라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취득록세라. 취득록세는 물납제도나 분할납부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무엇은 없지만, 물납제도는 없지만 무엇은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5개 중에서 물납하고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재산세뿐이에요. 꼭 기억을 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재산세 밑에 도시지역분 포함이라고 같이 좀 적어주세요. 도시지역분을 뭐해서? 포함해서. 네. 1, 2월 달에 배우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도시지역에 재산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을 같이 낸다. 그때 물납이나 분할납부를 판단할 때는요, 그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하시길 바라고. 그때 물납은 얼마 초과했을 때? 1,000만 원 초과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가능하다? 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3개월.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 초과인데 몇 개월? 6개월. 소득세는요, 1,000만 원 초과였을 때 몇 개월? 2개월. 그래서 보유세는 전부 다 얼마 초과예요? 250만 원 초과예요. 대신 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니까 구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똑같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때 재산세에서 1,000만 원은 물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에서 1,000만 원은 물납이 아니에요. 뭐예요? 분할납부 쪽이죠. 분할납부죠. 그리고 우리가 분할납부할 때 요 기준금액에 몇 배를 따져요? 2배를 따지죠? 그래서 요 2배의 금액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요 기준금액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 금액의 2배를 넘어갔으면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죠. 기억나시죠? 나야 돼요. 아시겠죠? 꼭 같이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분할납부 기간은 다 다릅니다. 재산세는 몇 개월?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소득세는요, 2개월입니다. 다르니까 이거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글자수 세라고요. 글자수. 재산세니까 세자니까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몇 글자? 6글자니까 6개월. 제발 소득세는 좀 세지 말고. 양도소득 하지 마세요. 그러면 5개월 나와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조세를 분류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하면은 무슨 세금이라고 하고,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라고 한다. 그래서 현행 국세가 13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다. 됐죠?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배울 세금 요 5개만 정확히 외우면 된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자,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세금이에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가 국세고. 뭐 지금쯤이면 다 외우셨을 거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요즘은 국세냐 지방세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국세 지방 다음 중 국세로 옳게 묶인 것은 이딴 거 안 물어본다고요. 네. 알고 있죠? 뭐 오늘 나는 처음 들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별로 여러분들 가시면 돼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록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까지가 지방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가 무슨 세금? 국세. 이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자, 국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다? 세무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무서는 모든 세금을 담당하는 게 아니다. 세무서는 국세만 담당하는 곳이다. 그러면 지방세는 어디에서 담당한다?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그때 우리나라는 지자체를 총 6개로 구분한다 그랬죠?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단체인, 시, 군, 구. 네. 그 중에서 취득세는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요. 시, 군,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중복되는 단어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맨 뒤에 거 2개 연결해라. 그게 등록면허세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자,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기초단체인 시, 군, 구 적어놓고 위에 3개가 뭐예요? 취득세, 밑에 3개가 재산세, 그 다음에 맨 뒤에 거 2개 연결한 게 등록면허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 노원구에가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서울시가 가져간다. 서울시가 가져가서 서울시 재원으로 쓴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요. 노원구청에서 가져가서 노원구 재원으로 쓴다. 등록면허세 안에는 지금 구에다가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그렇죠. 노원구에서 가져가서 노원구 재원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지방세 중에서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뭘 찾으면 돼요? 그래요. 자, 특별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동그라미는 취득세밖에 없죠. 등록면허세 안에 특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재산세 안에 특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요. 등록면허세 또는요. 재산세 찾아내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다음 중 구세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요. 그래요. 그냥 취득세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지문 중에 취득세가 안 보인다. 그러면요. 등록면허세는 구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중 구세가 아닌 것은 찾아라 그랬는데 취득세가 안 보인다. 그러면요. 그냥 찍어요. 그냥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답을 찾아낸다 못 찾아낸다? 찾아내는데 혹시라도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100점짜리 문제는 안 주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100점 맞는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뭐 70점 맞는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100점짜리는 안 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찾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을 찾아보고 거기 없다 그러면 그냥 찍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날 찍신이 내려와서 제대로 잘 찍으면 만점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그냥 버리는 거고 그렇게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경비에 사용하면 보통세,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쓸래? 라고 물어봤을 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무 데나 쓰겠습니다 라는 게 뭐예요? 보통세. 딱 사용처를 정해놓고 쓸래요? 이게 무슨 세금? 목적세예요. 그러면 보통세가 많아야 된다? 목적세가 많아야 된다? 보통세가 많아야 돼요. 왜? 매년 사용할 곳이 달라지니까. 그렇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갑자기 천재지변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긴급 지원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은요 언제든지 투입이 가능하게끔 보통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세금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취득세부터 소득세는 다 보통세예요. 즉 세금 걷어서 어떻게 놔둔다? 그냥 놔둔다. 세금 걷어서 다른 곳에다가 쓰려고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놔둔다.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산 편성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 대신 목적세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시험제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기본 사항이니까 외우고 오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3개가 있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워라? 농, 그 다음에 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세, 교통해로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반드시 암기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교농, 지. 네. 자, 그래서 요 목적세는 글자 그대로 이 글자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교육세는 어디에 쓴다? 교육에만 써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요.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에만 써라.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어촌에만 써라.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소방시설에만 써라. 여기서 시설은 소방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요. 역시 교육 현장에만 써라. 그러니까 교육세를 국가에서 걷어서 쓰는 걸 교육세. 교육세를 지자체에서 걷어서 쓰면 지방교육세. 교육세든 지방교육세든 다 똑같아요. 사용처는요. 사용처는 똑같은데 국가가 지원을 해줄 거냐 지자체가 지원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름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자 들어가는 거하고 농자 들어가는 것은 딱 이 3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가 들어가는 단어는 지방세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지방소비세도 있고 지방소득세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하고 지방교육세라는 세금만 목적세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몰라도 되고 그냥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내가 직접 내면은 직접세, 내가 직접 내지 않고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내면은 간접세라고 하는데 그냥 참고로 보세요. 별 내용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세금은 전부 다 무슨 세금에 해당한다? 보통세에 해당하고 내가 직접 내니까요.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따로 외우시라고요. 됐나요?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한다?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때 과세표준이나 세율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가액으로 표시하면은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요 종량세, 비율로 표시하면 정률세,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 그랬을 때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요. 종가세 구조이고 정률세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할 때 표시할 때요. 과세 표준을 다 뭘로 표시해요? 과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은요. 다 비율로 표시가 되죠. 그렇잖아요. 다 배우셔서 아시죠?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가액으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가액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등록 당시 가액이란 소유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액을 말하는 거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전세 금액을 말하는 거고 지역권 같은 경우는 요육지 가액을 말하는 거고 나만 공부하면 안 되고 아셨죠? 네. 거기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예요? 6월 1일 현재 재산 가액이에요. 가액. 그 가액은 뭘로 계산하느냐?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하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곱해라. 그렇게 배웠던 거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뭐냐? 뭐다? 공시가액의 합계액에서 80억, 5억, 9억, 12억, 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이다. 다 가액이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뭐다?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가, 필, 차, 특, 소, 기까지 계산해서 나온 가액이다. 가, 필, 화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 필, 차, 특, 소, 기, 과.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우리.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가액으로 간다. 거기에 곱할 세율들은 뭐가 있었느냐? 취득세 같은 경우는 2.3%, 2.8%, 3%, 3.5%, 4% 등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뭘로 표시했다? 비율로 표시했다고요. 등록면허세도 전부 다 비율이에요. 재산세도 전부 다 비율이에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도 다 비율이에요. 0.5에서 0.7%까지 갑니다. 1%에서 3%까지 갑니다. 0.5에서 2.7%까지 갑니다. 전부 다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비율로 표시되어 있어요. 양도소득세도 전부 다 비율이에요. 40%, 50%, 60%, 70%, 6에서 45%, 4, 5, 6, 7, 6. 기억나세요? 표 그려가지고 4, 5, 6, 7, 6. 그리고 6에서 45%. 다 비율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 중에 세금은 전부 다 무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종가세로 표시를 하고 가액으로 표시하고 다 비율로 표시해요. 다만 유일하게 수량으로 표시를 해서 금액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딱 하나 나오죠.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 건당 6,000원. 그래서 말소 등기라든지 지목 변경 등기라든지 건물 구조 변경 등기라든지 단순한 표시 변경 등기 같은 경우 권리가 아닌 글자를 지우거나 권리를 지우거나 아니면은 글자만 바꾸는 등기. 이건 무조건요. 한 건당 얼마씩 낸다? 6,000원. 그러니까 가액이 아니라 뭘로 표시했다? 건당 수량으로 표시했다. 그랬더니 세율이 뭘로 표시되더라? 금액으로 표시되더라. 금액.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은 전부 다 무슨 구조로 돼 있어요? 다 종가세 구조로 돼 있다고요. 종가세 구조로 돼 있고 정률세 구조로 돼 있어요. 다만 유일하게 종량세 구조와 정액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등록면허세뿐이라고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시라고요. 요게 무슨 내용인지는. 그래서 조세총론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개념 잡을 때 필요한 부분인 거고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요. 요약 정리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이 글자를 봐야 되는 거고, 이미 한번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글자를 볼 게 아니라 요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다시 과세표준하고 세율에 대해서 적용 방식에 따라서 다시 나누어지는데, 과세표준을 적용을 할 때 물건 중심으로 계산하면은 물세, 사람 중심으로 계산하면 인세, 그리고 세율을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세. 그래서 물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 건지에 관계없이 그냥 물건 하나씩 계산한다. 이걸 물세. 그래서 물세는 다른 말로 해서 개별과세라 그래요. 개별과세. 그냥 물건 하나씩 계산하는 것을 물세. 대신 누구 건지를 보고 계산하는 것을 무슨 세? 인세.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합산한다 안 한다? 해라. 사람 보고 계산할 때는 합산해서 계산해라. 그래서 인세는 다른 말로 해서 합산과세라 그래요. 개별과세냐 합산과세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합치지 말고 물건 하나씩 계산해라. 이게 물세, 개별과세.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전체 합쳐서 계산해라. 이건 사람 보고 계산하는 거죠. 인세.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합산과세. 자, 이렇게 가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지방세는 대부분이 다 무슨 구조로 간다 그랬어요? 물세 구조로 가고 비례세 구조로 가요. 비례세는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누진세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자, 국세는요. 대부분이 인세고요. 누진세 구조로 갑니다. 이게 기본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울 세금 중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재산세까지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까지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니까 전부 다 무슨 구조로 간다고요? 물세 구조로 가고, 그리고 전부 비례세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국세죠. 국세니까 전부 다 무슨 구조로 가고? 인세 구조로 가고, 전부 다 뭐가 원칙이에요? 누진세가 원칙인 거예요. 누진세가.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분이죠.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공통점이 언제 내는 세금이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데, 하나는 지방세니까 뭐별로 계산하는 거고, 물건별로 계산하는 거고, 하나는, 그죠? 하나는요, 국세니까 뭐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인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인별로.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 나왔을 때 재산세에서 물어보느냐 종합부동산세에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보시죠. 자, 6월 1일 현재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 이렇게 문장이 나오죠. 시험지에서.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랬을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을 해라. 아니다. 납세 의무자별로 세율을 적용을 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재산세 문제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재산세 문제에서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나오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계산을 할 때. 그래서 갑이라는 분이 A라는 주택하고 B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 A라는 주택하고 B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얘가 4억짜리고 얘가 9억짜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라?
재산세는요. 그냥 4억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가백에. 다시 5억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 9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요. 누구에게? 가백에. 9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가백에. 그러니까 가백에 고지서 몇 장 보내라는 거예요? 2장 보내십시오. 뭐 별로? 주택별로. 주택별로 계산하십시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13억으로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합치라고요. 사람 보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니까 전부 다 뭐 하시라고요? 합하시라고요. 그러면 13억에서 얼마 빼서? 얼마 빼라? 9억을 빼라. 제발. 12억 빼지 말고. 12억은 1세대 1주택자만. 두 개잖아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까 9억 빼야죠. 그러면 9억을 뺀 나머지 얼마? 그렇죠.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 곱해가지고 이걸 가백에 고지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물건 보고 출발했느냐 사람 보고 출발했느냐 이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그러니까 인별로 계산을 해야 돼요? 물건별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할 때 반드시 2회 이상 예정신고한 사람은요. 이미 신고한 걸 뭐 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합하라 그랬어요. 합하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왜? 몇 개를 팔든지 간에 한 사람이 판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판 것은 1년치를 다 뭐 하시라고요? 합산하시라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소득세는요. 전부 다요. 사람을 먼저 봐요. 이거 네 거 맞아? 이거 네 거 맞아? 만약에 네 게 맞다면 전부 다 뭐 하겠습니다? 합산하겠습니다. 근데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는요. 네 거냐? 안 물어봐요. 그냥 얘가 얼마짜리야? 얘가 얼마짜리야? 얘가 얼마짜리야? 이렇게 간다고요. 내가 아파트를 2개를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낼 때는 2개 합쳐서 낸다? 따로따로 낸다? 따로따로 낸다. 내가 아파트 2개를 같이 팝니다. 양도소득세 낼 때는요. 합쳐서 계산해서 내라. 물론 이거 합칠 때 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합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산별로 가다가 어디서부터 합치라고 그랬어요? 소득금액부터 합치라고 그랬죠. 소득금액부터. 가필, 차, 특, 소부터 합치라고요. 합쳐서 전체 소득금액, 소득금액을 처음에는 자산별로 계산했다가 다시 1년 후에 인별로 1년치를 묶어주십시오. 거기에서 기본공제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공제는 1년에 몇 번 한다? 한 번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보고 해준다 그랬어요. 이게 인세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계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왜 인세로 가면은 누진세가 나오는 거예요? 누진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누진세 특징. 소득 재분배라 그랬어요. 누진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소득 재분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안 나오는데 학교로 문제에서 가끔 출제가 되거든요. 누진세는 어떤 효과를 내는 거냐? 누진세의 원래 효과는 소득 재분배 효과예요. 그러니까 누진세는요. 세율이 점진적으로 뭐가 되는 구조예요? 늘어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누진세는. 그러다 보니까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 누진 구조는 비례세 구조는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지만 누진 구조는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비례세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비례세예요. 근데 비례세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그렇죠. 계산이 쉽다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이야기예요. 얼마짜리야? 거기에다가 딱 정해준 세율을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4%입니다. 그러면요. 1억이어도 몇 프로? 4%. 10억이어도 4%. 100억이어도 4%. 단순하잖아요. 곱하기는 할 줄 아시죠? 문제는 요 비례세는 다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있다. 뭐다?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역진성이라 그래요. 역진성.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 본다 그러면은 평등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체감은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죠. 오히려 없는 사람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역으로 오히려 적은 사람들의 느낌이 더 커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역진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체감으로 느껴지세요? 그래요? 뭐 할 때 느껴지세요? 예? 아, 장바구니? 그건 물가가 비싼 거고.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물가가 비싸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제일 위험한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괜찮아요. 왜?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상관없어요. 물가가 올라도 소득이 올라가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이건 화폐 가치만 개혁만 하면 돼. 우리나라는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지랄인 거잖아요. 그죠? 예. 어지간하면 이제 동그라미 뒤에 한 세 자리는 띄워도 돼요. 요즘 누가 1,000원짜리 들고 다니냐고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커피숍 같은 데 보게 되면 보통요. 9,000원짜리는 9점 그걸로 끝이에요. 적어놓을 때. 10,000원짜리는 10점 이렇게 적어놓고 끝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공항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진짜 경기가 안 좋은지 절대 체감하지 못합니다. 놀러 간 사람 엄청 많아요. 돈 없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나가요. 뭐 다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거하고 내가 느끼는 체감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게 지금 그런 구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비율로 낸다고 하더라도 돈을 적게 가진 사람한테 이 비율은 오히려 부담인 거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동일한 비율은 오히려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무슨 제도다? 누진 제도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없는 사람한테 조금 덜 받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해서 더 받아서 그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득 재분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분배. 있는 사람한테 뺏어서 없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예요. 결국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있는 사람한테 뺏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무슨 구조에서 쓰는 거예요? 인세 구조에서 쓰는 거예요. 사람 보고 계산할 때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세 구조가 나오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그게 재산세예요. 어디에서 나와요? 재산세는 원래가 무슨 구조예요? 물세 구조인데 인세 구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디? 토지죠. 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토지는 유일하게 재산세임에도 불구하고 즉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구조로 간다? 인세 구조로 갑니다. 인세 구조. 그래서 별도 합산 토지나 종합 합산 토지는 세율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라고 돼 있었느냐?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을 모두 뭐해라? 합해라.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거기에다가 뭘 적용해라? 세율을 적용해라. 이게 거기서 나온 이야기라고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예요? 물세예요. 그래서 주택 문제가 나올 때 늘 나오는 거잖아요. 주택은 납세무자별로 합산해서 계산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단 토지 건물은 합쳐라. 토지하고 건물은 합치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주택을 합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글자를 보고 그것까지 같이 봐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인세 구조가 있다 보니까 무슨 구조가 같이 나와요? 누진세 구조가 같이 나와요. 단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서 누진세는 토지만 나오는 게 아니죠. 주택도 누진세죠. 여기서 인세는 토지만 인세고
여기서 누진세는요. 토지하고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지랄인 게 주택은요. 물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토지만 들어가지만 여기는 토지하고 뭐까지 들어가요? 주택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주택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주택은 물건별로 계산한다, 인별로 계산한다. 물건별로 계산한다. 근데 주택은 누진세다, 비례세다. 누진세다. 4단계 누진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기억나세요? 나야 돼요. 기억이 나야 돼요. 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다 국세니까 무슨 구조로 가요? 인별로 계산합니다. 인별로 계산하니까 납세무자별로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 보고 계산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원칙이에요? 누진세가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종합부동산세에서 비례세가 나오는 경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실수로 기억하시는 분? 종합부동산세에서 비례세가 나오는 경우. 다 누진세거든요. 비례세가 나오는 경우. 근데 뭐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102페이지 가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될 거예요. 나는 배 생각이 안 나는데 밑줄은 그어져 있는. 자, 102페이지 제일 위에 계산식표. 이제 보여요? 법인에서 비례세 나오는 경우, 종부세에서 비례세 나오는 경우. 법인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주택. 법인 소유 주택에 한해서. 법인 소유 토지 말고.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 그 표에서 제일 오른쪽에.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는 무조건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다 3단계 누진세. 주택도 7단계 누진세입니다. 근데 법인 소유 주택만 비례세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지에 잘 나와요. 작년에도 시험지에 나왔고. 2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초과 누진세다. 틀린 문장.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요. 비례세예요. 2주택이면은 2.7%, 3주택 이상이면 5%. 그게 지금 여기서 보여야 돼요. 자, 이 표가 왜 중요한지 지금 아시겠어요, 이제? 이 표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10월달 정도 시험 보기 전에는 이 표만 보고 그래, 여기서 얘가 있었어. 자, 여기서 비례세가 뭘까? 취득세에서 비례세가 뭐가 있었을까?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교재 잠깐 어디를 넘기시냐면 지금 강의 노트 89페이지로 가보세요. 89페이지 제일 위에 비교 정리해놓은 표 있죠? 그게 지금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걸 풀어서 써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전부 다 무슨 구조로만 돼 있다? 비례세 구조예요. 그때 비례세가 2.3, 2.8, 3%, 3.5%, 4%짜리를 말한다. 누진 구조 있다 없다? 없다. 누진 구조 없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전부 다 비례세다. 89페이지 제일 위에 지방세 세율 비교에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다 비례세인데 0.2%짜리가 있고 0.8%짜리가 있고 1.5%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다. 그리고 6,000원짜리가 있다. 누진 구조 있다 없다? 없다. 자, 재산세도 원래는 비례세다. 0.07, 0.2, 0.25. 그렇죠? 0.3, 0.5, 4%, 5%짜리가 있는데 재산세부터는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누진세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토지는 몇 단계? 3단계. 주택은 몇 단계? 4단계. 그게 지금 이 내용이라고요. 그걸 줄여서 써놓은 게.
이해되셨어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근데 1, 2월 달에 배우셨던 분들은 맞아. 이걸 배운 적은 있어 하고 살짝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뭐가 원칙인데? 누진세가 원칙인데 비례세가 나오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 법인주택에 한해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원래가 몇 프로예요? 소득세 기본세율이 6에서 45%예요. 그게 누진세란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비례세가 나오죠. 4, 5, 6, 7 이게 비례세잖아요. 40%, 50%, 60%, 70% 이게 비례세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등기는 몇 프로? 70%. 요게 비례세라고요. 이게.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154페이지 가보세요. 강의 노트 154페이지예요. 자, 154페이지 위에는 양도소득세율 표고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자, 그 밑에 봐보세요. 밑에 표를 봐보세요. 원칙은 뭐라고 돼 있어요? 8단계 누진세라고요. 8단계 누진세. 근데 제일 밑에 예외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비례세가 있다. 그 비례세가 뭐다? 4, 5, 6, 7이다. 그러면 그 4, 5, 6, 7이 뭐냐? 그 위에 표를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구조로 가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는요. 전부 비례세가 안 나오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비례세는 다 나온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누진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누진세가. 취등록세에서는 절대 누진 구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재산세부터 나온다. 재산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까지가 누진 구조가 나오는 거고 취득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정도쯤만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우리 5번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다시 우리 두 가지로 나눌 건데 그냥 독립적으로 내는 세금을 독립세라고 하고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울 세금들은 다 독립세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는 세금이죠? 요게 독립세예요. 그리고 이 독립세에 반드시 붙여서 내야 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요걸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하는데 부가세 종류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농지, 지농.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시면 돼요. 자, 농지, 지농. 앞에가 농지니까 그 다음은 뒤집어서 지농. 그래서 순서별로 적으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순서별로 적어서 그대로 선을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소득세는요. 연결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순서별로 농지, 지농. 농, 지, 농. 아시겠죠? 네. 단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취득세에서만 선을 한 번 더 그으시라고요. 취득세에서만 농어촌 특별세 외에 무슨 세금이 같이 따라 붙을 수 있다?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요거 외에는 따로 나올 거 없으니까.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맨 위에 있는 농어촌 특별세만 몇 프로고요? 10%고 나머지는 전부 20%짜리예요. 그리고 감면세액이 있으면은 별도로 농어촌 특별세는 붙어요. 감면세액에는 무조건 농특세만 붙어요.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고는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요약해 놓은 표가 바로 이 표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뭐 다른 내용들도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자, 물세 구조로 갈 거냐, 인세 구조로 갈 거냐. 그 다음에 비례세가 나올 거냐, 아니면은 누진세가 나올 거냐. 요건 총론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는요. 각 세목별에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각 세목별에서. 그 다음에 물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할납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죠.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그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 인세, 누진세, 물납, 분할납부.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단어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납세무자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합산한다. 요딴 단어 나오면 다 틀린 문장. 자, 누진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와도 다 틀린 문장.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런 문장 나와도 다 틀린 문장. 요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작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내용 정리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적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 강의 노트 한 권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냥 단권화 시켜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여기에다가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활동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서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학개론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고요. 그래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로 나누어서 판단했을 때 보통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내는 건 아시겠죠? 상속세, 증여세는 누가 내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는 사람이 내요? 받는 사람이 내요?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나온다 그래요. 취득 단계에서. 그래서 학교로 문제 보면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국세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니까. 그게 학교로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라는 거죠. 이 정도는 기본 사항인데 그 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양도 단계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부가세 보시면 돼요. 부가세. 자, 지방교육세요.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보유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양도 단계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무슨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반대로 소득세는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무슨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취득 단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부터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부동산은 언제부터 소득이 나와요? 보유, 즉 임대부터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임대부터. 부동산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임대나 뭐 할 때? 양도했을 때 발생한다. 소득세는. 이해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추접하게 외우시든가.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돈을 먼저 벌어야 된다. 제발 공부부터 해라. 그래서 공부가 앞에 두게, 돈 벌어오는 게 뒤에 두게. 정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이건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농부라고 외우시라고요.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죠?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죠? 보유 단계에서도요. 나올 수 있죠. 그죠? 양도 단계에서도요. 나올 수 있죠. 자, 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요.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농부라고 외우시라고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 자,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지는요. 취득하고 양도 단계에서만 붙는다. 보유 단계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쉽게 말하면 매매계약서에만 붙는다. 인지는. 임대계약서에는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요거 가지고 못 푸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는 다 이걸로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